1687년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낸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아이작 뉴턴. 사실 뉴턴의 발견 이전에도 사과는 수도 없이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졌을 것이며 그 이외의 과일들, 물건들 역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돌아가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사과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탄생시켰죠. 그런데 이는 뉴턴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주게 됩니다. 분명 자신이 만유인력에 의해 집필한 프린키피아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질량이 있는 물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물체는 모두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에게도 당연히 작용하는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도 그들 자신의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분명 천체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물체, 인간보다도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그들이 가진 중력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힘일 겁니다. 그 소리는 결국 이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은 지금 이 시간도 서로가 서로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뉴턴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천체와 천체가 가까워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워낙 무거운 친구들이라 가까워지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주는 수축할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수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저 그 자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지키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뉴턴이 세울 수 있는 가설은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밝혀낸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만유인력이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천체와 천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만유인력을 이겨버릴 정도의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거나였죠. 당연하겠지만 뉴턴은 자신이 밝혀낸 만유인력은 절대 틀리지 않고 우주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수많은 천체들을 품고 있는 우주가 무한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1세기인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뉴턴의 통찰력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뉴턴의 생각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벽에 마주치고 맙니다. 그 벽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였는데요.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사실 이 질문만 놓고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게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독일의 천문학자 하인리히 올베르스의 사고실험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고실험 결론에 따르면 이 우주의 크기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계속 어두컴컴할 우주. 그런데 이 우주는 왜 어두운 걸까요? 이 질문은 뉴턴 자신이 밝혀내는 만유인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주가 무한하다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뉴턴은 우주가 무한한 공간이라 생각했고 그 무한한 공간 속에 무한한 수의 별들이 우주 공간에 고르게 퍼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아주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서로 중력의 평형을 이루어 서로의 만유인력이 적절히 평형을 이루어 우주가 수축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만약 우주가 무한히 넓고 그 공간을 무한한 수의 별들이 채우고 있다면 이는 우주 전체에 걸쳐 빛을 내고 있는 별이 아주 고르게 퍼져 있다는 말이었고 무한한 수의 별들이 무한한 양의 빛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에는 마치 나처럼 환해 보여야 했습니다. 아니, 거의 태양의 표면만큼이나 밝아야만 했죠. 자, 우리 지구부터 우주의 어느 특정 방향까지 직선 하나를 무한히 잇는다고 생각해봅시다. 별에는 분명 부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히 우주로 뻗어나간 직선은 언젠가는 별의 표면에 닿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직선의 숫자를 하나 둘 늘리기 시작해 본다면 이 직선들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어느 별에 닿게 될 텐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밤하늘 전체를 별의 표면이 덮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다시 보면 우주에서 지구로는 무수히 많은 빛들이 쏟아지고 있어야 했죠.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밤하늘 전체는 별의 표면만큼이나 밝게 빛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밤낮 따질 것도 없이 태양 역시 별빛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되며 충분히 긴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빛들의 열로 인해 지구의 표면 역시 다른 별들과 동일한 온도가 되어 빛나야 했죠. 다시 말해 만약 우주가 무한하고 무한한 우주에 무한한 수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은 결국 모두 동일한 온도가 되어 너무 밝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환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측되는 밤하늘은 분명 매우 어둡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별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성능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무수히 많은 은하들이 찍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허블 울트라 딥필드 사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은 허블의 사진에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빈 하늘, 즉 어두운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수없이 많은 별들이 각각의 천체를 향해 빛을 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이는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불리며 100여 년이 넘도록 천문학자들을 괴롭히게 되었죠. 사실 어두운 밤하늘에 대한 논쟁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집중했던 건 바로 빛이었죠. 그 당시 그들은 어두운 우주를 밝혀주는 정체인 빛의 정체, 그 중에서도 속도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빛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6세기 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뛰어난 군사력과 학술적 지식 그리고 발전된 기술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 이 세상의 근본, 인간의 존재 이유 등 만물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철학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인류는 처음으로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내며 인류의 역사는 학술적,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만물의 근본을 찾아 나서기에 이릅니다. 그가 주장하는 모든 만물의 근본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 물이었죠. 이후 엠페도클레스는 이 주장을 발전시켜 만물은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탄생시켰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빛조차도 물질의 한 종류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빛 또한 대부분의 물질처럼 실체가 있는 존재로 보았고 때문에 모든 물질이 움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죠. 반면 그로부터 100여 년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 소설을 받아들이되 그의 빛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빛은 움직이지 않으며 무언가 신적인 존재 때문에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만물은 고유의 본질적인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죠. 다시 말해 그는 빛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보통의 물질과는 다르게 어디에나 존재하며 단순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기만 하는 조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00여 년경 이 세상에 천동설을 탄생시킨 프톨레마이오스는 굉장히 놀라운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빛은 우리의 눈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떠 빛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또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의 기초에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발명가 헤로는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뜸과 동시에 우주 저 멀리에 존재하는 별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후로 빛의 속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빛은 신적인 존재이며 그 속도는 무한하다는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1572년 케플러 법칙을 탄생케 한 티코 브라헤는 우주를 관측하던 중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발생한 초신성을 최초로 목격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별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 18개월 동안 서서히 밝아졌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 후 티코 브라헤와 소수의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무한하면서도 완전하고 불변한 우주라는 널리 통용된 개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몇몇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는 생각은 바뀔 줄을 몰랐죠. 하지만 17세기에 들어 지동설의 강력한 근거를 발견한 요하네스 케플러는 빈 우주가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며 빛의 속력이 유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관측을 통해 이 우주에는 지구와 태양을 제외한 수많은 천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의 수 역시 상당히 많다는 것을 관측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면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든 공전을 하든 이 우주에는 수많은 빛들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밤낮 관계없이 항상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고 찾아온 밤하늘에는 간간히 빛이 나는 별들 몇 개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전부 칠흑 같은 어둠이 감싸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케플러는 빛의 속도가 무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17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데카르트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그는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변형되어 생성된다고 믿었고 만약 케플러의 의견에 따라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면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정렬되어 일어나는 현상인 월식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때문에 빛의 속도는 유한할 수 없으며 무한하다고 설명했는데 당시에는 천체가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관측할 수 없었기에 데카르트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는 것을 차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빛을 추적하는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속도를 직접 측정해보기로 하는데요. 1638년 지동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덮개가 있는 등불 2개를 사용해 빛의 속도를 구해보기로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5마일, 대략 8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덮개가 있는 등불과 사람을 배치해두고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빛을 포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갈릴레이의 빛을 포착한 순간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다시 빛이 갈릴레이에게 도달하는 시간차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실험을 시작하자 덮개를 여는 순간 5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도 동시에 덮개를 열며 실험은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맙니다.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지 않았다면 이 실험은 성공했겠지만 문제는 빛의 속도가 무려 초속 3억 미터에 달한다는 것이었죠. 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고작 0.05 마이크로초, 이를 당시의 학자들이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갈릴레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빛의 속도가 존재한다면 그건 사람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이다. 그렇게 빛의 속도는 미궁에 빠지며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빛의 속도 무한설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1676년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올레 뢰먼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갈릴레이의 실험은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고작 5마일로는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5마일보다 훨씬 멀리, 아니 아예 지구 밖으로 끌고 나가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나타나는 현상인 월식을 이용해 보기로 하는데요. 그 방법을 목성에 적용시켰고 목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 2호가 목성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매우 놀라운 결과를 알아내게 됩니다. 지구가 목성과 가까운 궤도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월식 현상 발생 시간과 목성과 먼 궤도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월식 현상 발생 시간 사이에 무려 22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이론대로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면 목성이 어디에 있든 월식 현상의 발생 시간은 항상 같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위치에 따라 발생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빛도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22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리만 제대로 구할 수 있다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계산된 빛의 속도는 초속 약 2억 1200만 미터로 현재 알려진 빛의 속도와는 약 26%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빛의 속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훗날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빛의 속도가 초속 약 3억 미터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빛조차도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올베르스의 역설에 어느 정도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이 올베르스 역설을 해결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명 빛의 속도의 유한성이 우리 지구가 태양의 표면처럼 밝게 빛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밤하늘에 대고 망원경을 놓아보면 수많은 은하수들이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게다가 아무리 빛의 속도가 우주의 스케일에 비해 느리다고 할지라도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르면 모든 빛들이 우주 곳곳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올베르스의 역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올베르스는 가스층 흡수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먼 곳에서 오는 별빛은 그보다 가까운 먼지 구름과 가스들에 의해 가려지게 되는데, 거리가 먼 별일수록 흡수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는 성간소광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앞서갔던 주장이었던 만큼 허점 역시 많았는데, 성간구름이 빛을 흡수한다면 성간구름 역시 무수한 양의 빛을 흡수하여 그 역시 밝게 빛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성이나 소행성이 빛을 흡수한다는 설명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불가능한 설명이며, 실제로도 우주 공간에는 이런 어두운 물질들이 별빛을 가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올베르스의 역설,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올베르스의 역설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왔던 우주에 관한 근본적인 사상부터 뒤집어 엎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베르스의 역설은 다음 세 가지 가정이 참이라는 전제하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었죠. 먼저 첫 번째, 우주는 무한하다. 두 번째,
우주는 영원하다. 마지막 세 번째, 우주는 정적, 즉 팽창도 수축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올베르스의 역설은 그 당시까지 과학자들에게 팽배해 있던 정적 우주론의 경우에 시작된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믿어왔던 정적 우주론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를 대체할 이론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뉴턴이 시작된 현대 물리학이 드디어 인류사의 전반을 바꿔놓은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에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1905년 오랜 기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해왔던 빛에 대해 탐구하며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머지않아 그는 10년 뒤 이번에는 빛보다는 이 세상에 더욱 집중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이 제시하였던 만유인력을 보다 발전시켜 질량을 가진 물체는 그 자체로도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논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질량이 행사하는 중력 역시 커지게 됩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중력과 지구 단위의 행성이 일으키는 중력은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지구 같은 행성들이 아주 작은 공간에 수도 없이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공간 내에 어마어마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즉 다시 말해 블랙홀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천체들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된다면 블랙홀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한 와중에도 천체들끼리는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우주는 블랙홀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며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종말을 향해 아주 느리지만 위험한 릴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 천체들끼리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우주가 블랙홀 천지라는 종말을 맞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죠.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하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축하지도 팽창하지도 않는 그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그에 따라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이후 2년 뒤인 1917년 이 우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정적일 것이라는 정적 우주론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1927년 한 과학자가 똑같은 공식에서 아인슈타인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는데요. 이 우주가 수축하고 있기는커녕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죠. 그 주인공은 바로 빅뱅 이론의 창시자 조르주 르메트르였습니다.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수를 담고 있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집중했습니다. 이 식은 얼핏 보기엔 외계어로 쓰인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미지수들을 잘 구해 대입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해를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죠. 그 역시 이런 매력적인 방정식에 끌려간 과학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 식에서 도출된 해를 수학적으로 해석해본 결과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1917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정적 우주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니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처음엔 그의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중력에 의해 우주가 수축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아예 팽창을 해버린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르메트르의 발견 이후 우주에 있는 천체들을 관측 중이던 과학자 허블이 아주 놀라운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마주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정적 우주론을 포기하고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올베르스의 역설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빅뱅 우주론은 이에 대해 우주의 나이를 해법으로 제시했는데요. 빅뱅에 의해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다 보니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는 한계가 생기게 되는데 그에 따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죠. 이 내부에는 유한한 개수의 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에 도달하는 빛도 유한하게 도리 것이고 그에 따라 온 우주가 밝게 빛나야 한다는 올베르스의 역설은 비로소 해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풀리지 않았던 올베르스의 역설은 물론 수많은 의문들을 해결하며 오늘날 우주를 설명하는 완벽한 이론이 되는 데 성공한 빅뱅 이론. 하지만 빅뱅 이론 역시 허점은 상당히 많이 존재했는데 오히려 빅뱅 이론이 아닌 다른 이론을 사용한다면 빅뱅 이론의 모든 것은 물론 문제점들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20세기 초 미스테리 투성이인 우주를 단순한 상상의 영역, 신의 영역이 아닌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길 원했던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사실 그 이전에도 이 우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는 수없이 있어 왔지만 시도마다 번번이 실패할 뿐 그 누구도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자연의 현상을 신의 뜻 혹은 과학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행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기에 지금의 지구, 그리고 지금의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는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떠올리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떠올리는 우리 인간이 왜 항상 우리의 곁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주만큼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풀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 우주를 설명할 마땅한 도구가 없다는 것이었죠. 무언가의 길이를 재려면 줄자리를 갖다 대면 되고 무게를 재려면 저울에 올려보면 되는데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도구는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아무런 도구도 없던 상태에서 우주를 설명할 도구를 만든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상태였죠.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보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과연 이 우주와 우리 지구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우리 지구도 우주에 속해 있을 텐데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우주와 지구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는 1915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천체의 움직임까지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쉽게 말해 우주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힘인 중력에 대한 기술한 이론으로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전 우주를 관통하는 도구, 중력은 날개 달린 듯 날아오르며 수없이 많은 이론들을 탄생시켰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인류 역사 수백만 년간 미스터리였던 이 우주의 탄생 이야기, 빅뱅 이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주를 설명할 도구를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시작인 빅뱅 이론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내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며 현재 이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이론으로는 빅뱅 이론이 손꼽히고 있죠. 하지만 빅뱅 이론이 꼭 완벽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빅뱅 이론이 대부분의 의문점을 해결해주긴 했지만 빅뱅 이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역시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였죠. 빅뱅 이론이 분명 이 우주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든 빅뱅, 우주 대폭발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일어났으며 언제 어디서 일어났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빅뱅 이론을 믿지 못하면 몇몇 과학자들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 역시 빅뱅 이론이 맞다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며 빅뱅 이론을 완고하게 거부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빅뱅 이론보다 완벽한 혹은 이 우주의 모든 이야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을 하나 제시하게 됩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 폴 스타인하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가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이 우주의 이야기가 빅뱅이라는 걸 믿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도 과학자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빅뱅 이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빅뱅 이론이 지금까지의 우주론을 이겨내고 주류 이론이 된 데에는 크게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빅뱅 이론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인 우주의 팽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빅뱅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그럴듯한 의견이긴 합니다. 과거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인슈타인이 정상 우주론을 지지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곧 그런 정상 우주론을 찍어 누르는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 열 지도로 빅뱅 당시 일어났던 강력한 폭발이 아니면 이처럼 고른 열 분포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폴 스타인하트 박사는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가장 훌륭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빅뱅을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주의 구조물들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속도로 너무 빠르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우주의 탄생 후 10억 년 정도밖에 안 된 시간에 거대한 블랙홀이 발견되는가 하면 예상보다 20억 년이나 빠르게 정렬된 은하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에 의하면 현대 과학자들이 빅뱅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우주에서 발견되는 미스테리한 현상들을 그 정답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끼워 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빅뱅이 있었는데 말이 안 되니까 급팽창을 붙여넣고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암흑물질을 붙여넣고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암흑 에너지를 붙여넣었다고 이야기하죠. 게다가 빅뱅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급팽창 이론 역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급팽창 이론은 이론적으로 빅뱅의 여러 문제점들을 훌륭하게 해결해주지만 급팽창이 무슨 이유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멈췄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빅뱅 이론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분명 이 세상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살 정도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우주의 크기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의 속도가 빅뱅부터 지금까지 움직인 거리, 즉 138억 광년의 반지름을 가진 구 형태여야 할 텐데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이 우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의 반지름조차 465억 광년이라고 이야기하죠. 폴 스타인하트는 바로 이 점이 빅뱅 이론의 거대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주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냐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폴 스타인하트 박사와 빅뱅 이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정말 허점이 없을까요? 당연하겠지만 이들의 주장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반박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반박을 이겨낼 수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은 빅뱅 이론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우주론이었겠죠. 먼저 첫 번째,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는 꼭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100번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단지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는 단지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준 기념비적인 개념일 뿐 빅뱅 이론의 모든 것이 우주의 팽창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빅뱅 이론이 학계에서 완전히 받아들이기 시작된 순간은 우주의 팽창이라기보다는 우주가 한 점에서 급격히 팽창했다는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 때문이었죠. 폴 스타인하트 박사는 우주 배경 복사부터 시작된 급격한 팽창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주 배경 복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십 개의 망원경이 촬영하는 데 성공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이 우주는 이상할 정도로 열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이는 급격한 팽창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초기 우주에 급팽창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그 급팽창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끝이 난 것일까? 우주 배경 복사는 쉽게 말해 우주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남아있는 열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열은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급팽창이 있기 전 이 공간은 지금보다 터무니없이 작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광활한 공간에 퍼져 있는 열들이 매우 비좁은 공간 안에 모두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열이 많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고 에너지는 언제나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는 방향, 즉 다시 말해 팽창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공간이 점점 넓어지면서 한 곳에 모여있던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는 조금씩 분산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점점 공간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점차 공간이 늘어나고 그 공간에 속해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급팽창 역시 잦아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사실 급팽창은 없었다는 폴 스타인하트의 의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주장한 빅뱅 이론의 최대 미스테리인 우주의 크기는 사실 매우 쉽게 반박이 가능했는데요. 분명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법칙이 빛이 존재하는 공간에까지 적용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요.
다시 말해 단지 빛은 공간에 존재하는 광자들의 집합일 뿐 공간이 늘어나는 것을 빛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빛은 단지 공간의 움직임에 맞춰 행동할 뿐이죠. 간단한 예시로 빛은 항상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직진성이 뛰어난 존재이지만 공간 자체가 휘어버린다면 빛 역시 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주 공간이 138억 광년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허블이 망원경을 통해 증명해냈다시피 그리고 폴 스타인하트 박사도 인정했다시피 이 우주는 지금 이 시간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팽창은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만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지구의 기준으로도 우주가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고 우리 지구를 품고 있는 태양 기준으로도 우주가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죠. 그리고 빛이 시작한 지점에서도 우주가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을 것이며 빛이 수억 광년 달려온 지점에서도 우주는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 공간은 단지 빛의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까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몇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뱅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르메트르에 의해 이 우주에도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과학자들. 그 전까지 우주 탄생의 순간은 그 어떠한 물리 법칙도 작용할 수 없는 신비한 순간이라고 생각했기에 과학자들은 감히 우주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르메트르에 의해 상황이 바뀌며 과학자들은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 우주가 우리 지구와 인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게 되죠. 그렇게 조금 더 과거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인류의 과학기술을 집약해 쏘아올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동안 날씨나 우주 먼지, 대기 등 여러가지 환경적 요건으로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천체 현상들을 찍어내며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들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가 맞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아주 놀라운 사진 한 장이 포착되었는데요. 세간의 충격을 안겨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사진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나머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그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6개를 새롭게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은하들은 지구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나머지 그동안은 관측할 수 없었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적색 편의값을 통해 은하의 정체를 밝혀본 결과 무려 이 은하들은 약 131억 년에서 133억 년 전에 탄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해 이 은하들은 우주가 탄생한 직후 약 5억에서 7억 년 정도 후에 탄생한 아기 은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정도로 어린 은하를 발견한 것이 학술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가 이토록 주목을 받은 것은 그 규모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관측해낸 여러가지 천체들 중에서 우주 탄생 직후 발생한 은하들은 학술적으로 연구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저 소설로만 써왔던 빅뱅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은하 GNG-11은 우리의 소설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기 때에는 몸집이 작은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코끼리, 공룡조차도 어릴 때에는 그 크기가 작았죠. 이는 우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주 탄생 초기 분명 수많은 먼지와 자원들이 흩뿌려져 있었을 테지만 이들이 뭉쳐 커다란 천체를 이루기까지에는 수억 년에 달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GNG-11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보통 천문학에서 천체의 무게를 잴 때에는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를 이용해 그 무게를 구하는데요. 천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부의 압력과 온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많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작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에서 훨씬 강하고 훨씬 밝은 빛을 내게 되죠. 그렇게 학자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 GNG-11의 규모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크기는 무려 태양 질량의 100억 배, 심지어 1000억 배에 달하는 천체도 존재하고 있었죠. 사실 이 넓은 우주에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진 별들은 차고 넘쳤지만 이 사실이 놀라웠던 이유는 우주 탄생 직후 이 정도로 큰 질량을 가진 별이 만들어질 수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빅뱅 이론을 바탕으로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아도 이 정도로 큰 별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었죠.
결국 이는 우리가 약 138억 년이라고 생각하는 우주의 역사가 틀린 것일 수도 있으며, 이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빅뱅 이전에도 우주가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에 걸쳐 쌓아온 빅뱅 이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진 과학자들. 그런데 한 과학자가 이 관측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하나 발견합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천체의 질량을 구할 때 그 천체가 발광하는 빛의 양을 사용합니다. 빛이 밝고 강하면 큰 질량을 가졌고, 빛이 어둡고 약하면 작은 질량을 가진 것이죠. 이 방법은 지금까지 꽤나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은하들은 지구로부터 무려 133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를 대입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주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부터의 데이터, 즉 최신 데이터인데, 이것을 아주 옛날인 과거에 그대로 대입해도 되냐는 것이었죠. 분명 빅뱅 초기의 우주와 현재 우주의 구성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수소가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어떤 원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죠. 그에 따라 예를 들어 지금은 한 은하에 어두운 별 100개, 밝은 별 10개라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어두운 별 1000개, 밝은 별 1개일지 어두운 별 0개, 밝은 별 100개일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은하를 지금의 데이터로 해석하게 된다면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빅뱅 이론에는 걸맞지 않는 이상한 값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빅뱅이 위기를 맞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은 그 규모에 따라 굉장히 규칙적인 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예로 들자면 이제 막 태어난 태양은 내부에 존재하는 수소를 태워 자신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잠시 크기가 커진 적색 거성, 마지막으로는 차갑게 식어버린 백색 외성의 상태가 되죠. 만약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태양과 비슷한 과정을 겪다가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빅뱅을 위협한 존재는 바로 극저질량을 가지고 있는 백색 외성이었죠. 사실 천체에 있어 질량이란 자신의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보통 질량이 크면 오랜 기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성의 경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사용하는 자원의 양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태양이 약 170억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을 것을 예상하는 반면, 태양 질량의 3배쯤 되는 별은 고작 6억 4천만 년, 10배 정도 되는 별이라면 약 3100만 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태양보다 작은 질량의 별은 175억 년 이상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백색 외성이 빅뱅 이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극저질량 백색 외성들은 대부분 태양 질량의 약 0.14배에서 0.184배 정도, 즉 태양의 20%에 미치지 않는 질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명을 측정해보면 그 나이가 무려 1550억 년, 많게는 5500억 년이라는 것이었죠.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인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기어이 우리 빅뱅 이론은 틀린 것일까요? 다행히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자신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항성과 공전하는 천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지금 현저히 낮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극저질량 백색 외성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주변의 별에 의해 질량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지구가 블랙홀과 함께 공전하고 있는데 블랙홀이 우리 지구의 질량을 야금야금 뺏어먹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빅뱅은 간신히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지켜내게 됩니다. 빅뱅 이론은 인류가 우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잡은 만큼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빅뱅 이론이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죠. 물론 빅뱅 이론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빅뱅 이론이 무조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저것 끼워 맞춘다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끼워 맞춘 것들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실제로 증명되기까지 하며 빅뱅 이론은 르메트르의 발견부터 21세기인 현재까지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빅뱅 이론조차 아직까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빅뱅 이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 다시 말해 과연 이 우주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무엇 때문에 시작하였냐는 것이었죠.
인류가 우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기원전 6세기 무렵, 그제서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벗어난 인류는 이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품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이 우주는 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우주에 왜 우리 인류가 태어났는지 등을 말이죠. 그러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 1915년, 길고도 길었던 우주의 역사를 설명할 궁극적인 이론이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죠. 그는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우주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인 중력에 대해 탐구해내었고, 그 결과 빅뱅 이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론이 탄생하며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우주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 문제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죠. 왜 우주는 어두운가? 매우 단순하면서도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이 간단한 질문은 현대 우주론을 엄청난 속도로 발전시켰고, 그 결과 재미있게도 빅뱅 이론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빅뱅 이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여럿 있었지만, 그러한 반박들은 빅뱅 이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줄 뿐이었죠. 그런데 최근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빅뱅 이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빅뱅 이론의 문제점까지 한 번에 포용할 수 있는 이론들이 마구마구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한 이론은 우리의 우주가 어떠한 생명체의 일부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었죠. 1975년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연구하던 수학자 브누아 망델브로, 자기 유사성이란 쉽게 말해 어떤 도형의 작은 일부를 확대해 봤을 때 그 도형의 전체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는 도형으로 우리에겐 흔히 플렉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플렉탈은 아무리 확대해도 그 전체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신기한 점으로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었는데, 신기한 점은 그것이 단순한 수학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 자연에서까지도 관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과학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이론을 하나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의 우주가 사실은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쉽게 말해 이 우주를 하나의 입자라고 보고,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무수한 입자들 속에 또 다른 거대한 우주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를 확장시켜 홍채가 성운과 비슷하게 생겼고, 인간의 신경세포가 우주 거대 구조와 흡사하며 세포의 분열 과정이 별의 죽음과 비슷한 모양이라는 등의 예로 플렉탈 우주론을 주장하였는데요. 더 나아가 우주는 누군가의 몸속일 수 있으며 우리의 몸 또한 수많은 우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까지 확장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 과학계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는 주제로, 진지하게 우주론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선 그저 유사과학 중 하나로 불리고 있는 이론인데요. 그들은 우주 거대 구조와 신경세포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플렉탈 우주론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둘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들어 둘을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부를 수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경세포는 줄기세포가 분화하여 만들어지는 것인 반면, 우주 거대 구조는 빅뱅 이후 퍼져있던 암흑물질이 중력에 의해 응집되어 만들어진 구조인데, 즉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둘은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주 거대 구조와 생물의 신경계는 전혀 닮지도 않았는데, 신경세포인 뉴런부터가 시냅스, 세포핵, 축삭 등의 단순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뉴런의 종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주 거대 구조와 유사하게 생긴 그 뉴런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뉴런뿐만 아니라 교세포, 모세혈관 등등이 복잡하게 뒤얽힌 것이 신경계인데, 플렉털 우주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세부 구조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뉴런의 특정 부분만 보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죠. 또한 그들은 원자 구조와 태양계의 모습 역시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어 플렉털 우주론을 주장하는데, 사실 전자들이 원자 핵 주변을 공전한다는 주장은 10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이론으로, 실제로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들은 양자역학에 의해 오로지 확률로서만 존재할 뿐, 이 역시 플렉털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는 없었죠. 사실 플렉탈 이론보다 더욱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플렉탈 이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또 다르다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플렉탈 이론이 우리보다 고등한 생명체의 일부분, 혹은 거대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의 일부분이라는 이론이었다면,
시뮬레이션 이론은 우리보다 고등한 생명체가 우리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27년 조르주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이해 탄생한 위대한 이론 빅뱅 우주론. 그로부터 약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이 당시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의문은 해결이 되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연구 끝에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빅뱅으로 태어난 이 우주는 어떤 이유로 대폭발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탄생한 이 광활한 우주 중에서 왜 하필 우리 은하 속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지구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탄생케 했냐는 것이었죠. 솔직히 누군가와 일부러 이렇게 짜맞췄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설명할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사실 우주는 고도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아닐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사실은 누군가의 컴퓨터 속 혹은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과학기술로 인해 탄생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16년 참여한 한 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있을 확률은 수십억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자 닐 보스트롬은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사고 실험까지 진행하며 현재 많은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들이 막연하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발전하였다고 해도 모든 가정에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는 없기에 게임 제작사에서는 유저들의 컴퓨터 스펙을 고려해 게임 효과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 속에서의 그래픽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 해결책으로 적당히 윤곽 정도만 보이면 되는 멀리 있는 배경을 흐릿하게 표현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 결과 컴퓨터가 보다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것은 아직 렌더링을 끝마치지 않은 상태로 보여주고 만약 유저가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컴퓨터는 그때부터 연산을 시작해 우리에게 뚜렷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유저가 그곳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면 컴퓨터는 더 이상 그곳을 연산하지 않아 그 공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게 되죠. 바로 이 점이 게임 속 세상과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었는데 우주 역시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에 해당하며 우주라는 컴퓨터가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리미트를 걸어 우리의 세상도 멀리 있는 것은 아직 렌더링이 되지 않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 속 세상이라고 주장하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당연하게도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의 근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최소 단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원자가 최소 단위인 것처럼 길이나 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최소 단위라는 것이 있죠. 바로 플랑크 길이 혹은 플랑크 시간이었습니다. 플랑크 길이란 우리 우주의 근간을 구성하는 물리법칙, 이를테면 광속, 중력 상수, 빛의 에너지에 관한 공식에서 나오는 디렉 상수를 조합하여 만들어낸 길이로 우리가 측정한 가능한 선에서 가장 짧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디서 본 것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바로 데이터의 최소 단위인 비트와 그래픽의 최소 단위인 픽셀과 말이죠. 이들 역시 1비트, 1픽셀이 최소 단위로 0.2비트, 1.4픽셀 같은 건 정의되지 않은 값이죠.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는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움직이는 빛밖에 없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이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죠. 때문에 우주 시뮬레이션 학자들은 이 우주의 무한한 연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속 3억 킬로미터라는 빛의 속도로 연산을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연산할 필요도 없고 우주라는 컴퓨터가 무리 없이 연산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초속 3억 미터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 우리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이유도 이제 막 렌더링을 끝마친 곳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고 그 너머의 우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렌더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시뮬레이션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외에도 여럿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2003년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자 닐 보스트롬은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도발적인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생각을 기반으로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류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 정도로 발전한 인류가 단 한 개의 시뮬레이션만을 돌릴 이유는 없다.
세 번째, 그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서 발전한 인류 역시 똑같은 발전을 거쳐 다시 한번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면 시뮬레이션 된 우주는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우리 이전에 발전된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의 주장을 쉽게 정리하자면 인류가 충분히 고도화된 발전을 이룩하여 마침내 이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연쇄적으로 생성될 텐데 우리가 그 수많은 시뮬레이션 우주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모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듯 우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거대한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은 물론 현재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VR 기기까지 탄생시켰죠. 만약 여기서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태초의 우주, 빅뱅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빅뱅에 의해 탄생한 새로운 우주는 우리 우주와 같이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분명 어디선가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생명체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들 역시 발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물의 근본을 궁금해하며 다시 한번 빅뱅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빅뱅을 재현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닐 보스트롬의 첫 번째 전제, 인류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주 전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를 위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특정한 우주에서는 굳이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아 시뮬레이션을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 거주 중이다. 물론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부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를 찾아볼 방법 역시 존재하지 않았죠. 때문에 이 우주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을 위협하는 굉장히 유력한 가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기에 아직까지는 약세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빅뱅 우주론을 위협하는 우주론은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리와 같은 이 우주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가령 이 우주의 폭발 시기나 폭발 후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매개 변수들의 수와 값 등이 말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약 138억 년 태어난 이 우주가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에는 무려 30개의 기본 입자와 19개에 이르는 매개 변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우주가 이렇게 세밀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신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다중우주론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우주 밖에는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다른 특징, 이를테면 매개 변수의 수와 값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우리 우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각 선택지에 다른 우주가 하나씩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에 맞는 우주를 관측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우주는 빅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로 인해 시작된 것은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며 단순히 수많은 변수들의 조합이 우연히 조화를 이루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중우주론 역시 시뮬레이션 이론과 마찬가지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설사 다중우주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우주와 다른 선택을 한 우주에는 그 어떠한 접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다른 우주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우주론의 정설이라고 한다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된 빅뱅 이론밖에 남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증명할 수만 있다면 빅뱅 이론은 단숨에 사장될 엄청난 이론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를 통해 중력 이론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이룬 아인슈타인은 이제 어떠한 새로운 발견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결국엔 모두 하나에서 왔다는 생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알려진 힘은 중력과 전자기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둘만 통합하면 드디어 인류는 우주의 본질을 찾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는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물리학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인 강력, 양력,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의 양대 산맥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통합해야 했기 때문이죠.
강력과 양력, 전자기력은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는 힘인 반면 중력은 그보다도 훨씬 거대한 스케일의 거시세계의 일을 설명하는 힘인 만큼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빅뱅 이론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게 되자, 즉 우주의 근본을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학자들은 아예 새로운 우주론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이 모든 우주가 사실은 하나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촉근 이론이었죠.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를 구성하던 초기 기본 입자의 수는 무려 30개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도 이렇게 많은 수의 입자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때문에 촉근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기본 입자들 역시 최소 단위가 아니며 이들은 모두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끈의 진동 패턴이나 장력에 따라 입자들의 질량이나 전하, 스핀 등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주의 만물이 이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자연계 힘의 통합은 물론 빅뱅 우주론의 모든 미스테리가 한 번에 풀렸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것의 이론, 즉 M 이론을 탄생시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앞서 알아본 이론들처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이론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찾거나 그 현상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론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물질의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쪼개야 했지만 이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재현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 특정 에너지에서 하나의 상태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이를 실험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M 이론은 마침내 우리 우주론에 마침표를 찍게 되겠죠. 하지만 그 특정 에너지의 수준은 무려 10의 19제곱 기가 전자볼트로 이 수치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보다 대략 1000조배나 큰 에너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M 이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촉근 이론이 매우 강력하고 단순하며 아름답기는 하지만 실험적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표준 모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촉근 이론만큼 표준 모형의 허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이론이 없는 만큼 아직까지 모든 것의 이론의 후보로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인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동안 감히 인간이 엄두도 내지 못했던 우주의 역사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빅뱅 이론이라는 놀라운 생각을 떠올리게 하였고 그로부터 100여 년의 세월 동안 빅뱅 이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빅뱅 이론의 입지는 굳건한 상태입니다. 물론 플렉탈 이론이나 시뮬레이션 이론, 촉근 이론이 빅뱅 이론의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또 동시에 빅뱅 이론의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해주고 있는 듯하지만 이들 이론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이를 실제로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들 주장은 대부분 우리보다 고등한 생명체, 한 단계 이상 높은 차원이 필요하다 보니 그보다 저열하고 그보다 낮은 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를 직접 증명할 방법은 없었죠.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빅뱅 이론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들이 빅뱅 이론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온 빅뱅이라는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억지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비롯한 새로운 개념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빅뱅 이론처럼 이 우주의 상황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는 이론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빅뱅 이론이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완벽에 가까운 이론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아주 먼 미래,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사실 빅뱅 이론이 틀리고 플렉탈 이론이나 시뮬레이션 이론, 촉근 이론이 맞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주의 이야기는 빅뱅 이론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우주를 설명할 완벽한 이론은 무엇이며 도대체 언제 우리는 이 우주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